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스복 강원도 평강군 출신인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관님의 사연에 대해서는 공병호 선생님이 지으신 이용만 평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책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북도민들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어린 시절과 또 6.25 전쟁까지의 사연에 대해서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만 장관님은 1933년 8월 29일 생으로서 해방 당시에 우리 나이로 13살이었네요. 그리고 강원도 평강군 복계리 석교동 450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는 한 100가구 정도가 되는 곳인데요. 아버님 이봉준님께서는 1892년생이고 돌아가신 날은 한국전쟁 당시에 헤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어머니 전영준님은 1896년생으로서 1950년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한 500m 근방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책에는 이제 북한강으로 나와 있지만 제 생각은 임진강의 지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님은 아주 부지런하신 분이었습니다. 집안이 주공간 한 200평 정도 됐고, 뒷마당은 한 300평에서 400평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길가에 접한 직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지붕은 초가집이었지만 보통 집보다 3배나 두꺼워가지고 방안이 잘 됐고, 뒷마당에는 양, 돼지우리, 닭장, 퇴비장, 배나무, 앵두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면양이 130마리, 닭 500마리, 토끼 10마리, 염소 5마리, 황소 3마리, 말 1마리, 돼지 40마리 등 완전히 동물 농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부지런한 아버님께서는 곡식과 부산물로 가축을 사료를 삼았고, 다시 가축의 배설물로 거름을 만들으셔가지고 유기농으로 일찍부터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돌담 바깥에는 이제 뽕나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원래부터 이쪽에 이용만 장관님의 아버님께서 이렇게 집안이 부유하시진 않았고, 어렸을 적에 이용만 할아버지 되시겠죠. 이봉준 아버님의 부친께서 어린 이봉준님에게 송아지를 한 마리 사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송아지를 갖다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지 자기 목의 절반을 나누어서 송아지를 키웠을 정도로 정성을 들였더니 그 송아지가 2마리가 되고 3마리가 돼서 종잣돈이 돼가지고 텃농과 텃밭을 사놓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홍으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만 장관님의 아버님은 부지런함이 습관을 거쳐서 아예 천성이 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시는 이야기가, 삶은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올리듯 살아야 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근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마을 구장일을 보시면서도 술은 한 잔도 못 하셨고, 노름이나 기방 출입 이런 것이 없었고, 또 화투놀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혼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만 장관님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배웠던 일이 지금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가령 이제 겨울에 썰매 타러 나가고 싶어도 그날 배웠던 것을, 교과서를 암기하고 나서야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도, 근면하시면서도 항상 겸손하셔가지고, 머슴과도 빈부 귀천은 물레바퀴 돌듯 하는 것이니까 허물없이 지내자, 이렇게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하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5살 때 첫 아이를 아편을 잘못 먹여서 이제 잃고 나서
이용만 장관님을 16년 만에 낳으신 분인데, 강원도 정선분으로서 아주 부지런하고 과묵하신 분이었고, 어렸을 적에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신 분이 이용만 장관님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마을에서는 통용됐답니다. 그래서 그 이용만 님은 이제부터 뭐 존칭을 좀 생략하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용만은 소년 이용만은 어려서 130마리나 되는 양을 치면서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갖다가 스스로 터득했다고 합니다. 학교는 평강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집에서 한 2km 정도 떨어졌는데, 학교 가는 길에 일본군의 활주로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풀밭으로 만들어진 비행장인데, 길을 따라서 통학을 했습니다. 해방이 되던 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이 이후로부터 공산치하가 되면서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됐습니다. 그것은 1946년부터 북한 당국에서 지주들을 갖다가 재산을 무상 몰수해서 무상 분배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용만의 마을에서는 100가구 중에서 이용만 집안을 비롯해서 2군데가 지주였는데, 거기서 이제 농토를 다 빼앗기게 되고, 겨우 가족끼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만 남고, 가축도 모두 처분하게 되었고, 암소 한 마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락을 하게 돼서 이용만은 속고를 먹이는 일이 이제 자기 일이 되었고, 또 집집마다 가마니를 짜서 이제 보상 수매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아주 늦게까지 가마니를 짜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평강 고급중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1949년에 전 과목 만점을 받는 최우등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만 소년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38선을 남아하실 생각을 하시게 됐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고교 최우등생은 평양에서 전국 최우등생 회의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용만이 참가하지 못하고 4점자인 학생에 가게 됐는데, 그 이유인즉 그 아버지가 만주에서 농노 생활을 했다고 출신 성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아버지는 평강에 미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철원으로 전학을 이사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일이 안 됐든지 철원의 역에서 초등학교 담임 선생이었던 박관음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기마 고급중학교의 교감으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강에서. 근데 평강 초등학교 다녔을 때 이제 이용만과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이용만 학생을 때려서 큰 상처를 입힌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철원으로 이제 남하를 하려다 이사를 하려다 결국 기마로 이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1950년 1월 전쟁 나기 5개월 전에 김학원 생창리로 이용만 가족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마로 또 이사를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큰형님이었던 이경준 형님이 있었는데, 기마에서 냉면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마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고급중학교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통제 사회가 되는, 전쟁 전이라서 통제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름도 극기야는 원래 이름이 이제 이승만이었는데, 그때 이용만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적국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이 이제 전악한 지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제 인민군이 이제 징집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
신체 검사를 받게 됐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이용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남의 친척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때 징집이 1차 징집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3살 후에 형이 수의사가 돼서 그 세포면 그 추가령의 그 목장지대에서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그 이용만을 갖다 보냈던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 평강군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 전쟁 준비가 된 상태인데 가령 그 어떤 상태였냐면은 그 경원선에서 평강이 이제 중간 지점이다 보니까 원산에서 이제 평강까지 그 기차로 탱크와 자동차를 이동했고 평강역에서부터 이제 도로로 다시 이제 빼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탱크와 차량이 화차에서 바로 내릴 수 있도록 평강역 플랫폼이 높으니까 그 철로까지 이제 그 내릴 수 있도록 그 도로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일을 이제 인력 동원이 됐었고 또 그 당시에 1가구 1인칭에 차출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평강군 현내면의 그 비행장에도 건설 공사장에도 사람들이 투입이 됐고, 뭐, 기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수 물자 이동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철원에서 창도 전차 통학생이 일주일 동안 등교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며칠 전부터 기마에서는 낮에는 조용했는데 밤마다 탱크하고 트럭 소리가 아주 요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형이 있는 그 추가령 삼방역에 있는 그 목장 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일로라고 겨울용 가축 사료 저장소가 있는데 거기 건설 현장에서 뭐 시멘트나 벽돌 나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제 그 인민군을 안 가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동생 승찬이가 와서 기마에 와서 아버지 전가를 이제 전해 주었는데 이제 1950년 7월부터 이제 북한군이 그 전황에 불리하자 이제 의용군 모집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강제 모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군대 끌려 나갈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1950년 8월 달 여름에 창도에서 이제 창도가 아니라 추가령에서 200리길 80km를 걸어서 기마까지 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신공을 피하려고 뭐 피마자 기름도 얻고 뭐 한약도 먹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워낙 뭐 몸이 좋아서 그런지 상태는 이제 몸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창도 쪽으로 다시 이제 변액의 노력 동원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첫째 주제가 됐을 때 그쪽 세포위원장이 국방군이 단발령을 넘어서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가지고 부진하게 친구들하고 해서 창도에서 이제 김성면을 거쳐서 기마로 돌아왔는데 기마가 그냥 불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뭐 집은 완전히 타지 않은 상태인데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와중에서 생창리 배추바에서 인민군에게 이제 패장군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친구들 넷이서 이제 인민군을 갖다가 들것에 이제 해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배옥의 고개를 넘다가 그때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이제 도망을 쳐서 또랑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기마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서 집에 아무도 없으면은 우리가 아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는 집을 찾아가라. 그러면 거기서 우리 소식을 알려줄 거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댁을 찾아가서 이제 집안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고 그 아버지가 이제 땅굴을 갖다가 파던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냄새 날까봐 북어 같은 날것을 먹으면서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군 육사단이 이제 기마를 탐하를 한 날이 이제 10월 9일인데, 그때 이제 기마읍에도 이제 치안대하고 학도대가 조직인데 여기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학도대에서 이제 순찰을 나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콩고물 찰떡 3개를 이제 주셨는데, 그게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순에 이제 금성으로 이제 공비를 토벌하러 갔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김하가 이제 인민군 패잔병에 점령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도대장의 인술로 바로 이제 월남길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천으로 오게 됐는데, 그 포천 치안대 기수를 했고, 그 일동 중학교 피란민 수용소에서 1950년 10월 27일 날, 거기에 이제 수용이 됐는데, 그때 17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18살인가요? 그렇게, 그때 이제 완전히 남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포천 여자중학교에서 이제 거기 교사에서 그 피란민 수용소에서 10월부터 40월까지 수용이 됐는데, 뭐 주먹밥 하루 3개 정도 하다 보니까 워낙 먹들 못해서 보름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만은 학도대장을 맡아서 매일 아침 40여일 구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못 먹었어도 아침에 훈련을 나온 학생과 방 안에서 그냥 쉬고 있던 학생과 혈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중공군이 이제 완전히 전세를 역전을 해가지고 이제 압록강을 도하하고 나서 그 신기초 포천 수용소 대장이 서울로 잠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뭐 갖고 있었던 거는 뭐 교복 한 벌, 검은 농구화 한 켤레, 미제 양말 하나, 어머니가 떠주신 양털 스웨터 한 벌,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량리에 서울 사범학교 자리에 남아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비원에서 제2 국민병을 모집을 했습니다. 수천 명이 이제 운집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용만은 구령할 줄 아는 사람 나와 했을 때 한 줄 안다고 해서 소대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위 그 국민방위군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막 그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뭐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앞서 출발한 사람은 나중에 온 사람마다 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여주하고 장호원, 문경세제, 상주, 경산을 거쳐서 13일간 걷고 또 걸어가지고 1950년 12월 30일 대구 육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대구훈련소는 이제 뭐 제주도로 다시 이동했다 거제도로 가서 오늘날 그 논사훈련소가 된 곳이었는데요. 이용만은 거기서도 또 부지런함을 발휘해서 기상나팔 30분 전에 일어나서 뭐 취사반에 가서 장작을 옮겨준다든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누룽지를 얻어다가 이제 동료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구 훈련소가 제주도로 갔지만은 이용만은 그 보충대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대기 중에 있다가 이제 100여 명이 상주를 거쳐서 횡성으로 이동하게 돼서 이제 미 제2사단의 38년대 배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록 레인저 중대라는 곳이었는데요. 여기는 그 일종의 수색 대대로서 한국군의 파견 중대로서 수색, 정찰, 적 후방 투입의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그 전황을 보게 되면은 1951년 1월에 북위 37도선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밀려나갔다가 2월에 강릉, 횡성, 서울 이남까지 북진을 했지만은 춘천과 홍천은 아직 적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2월 달에는 횡성 전투에서 대패했고 2월 말에 가까스로 재진입을 했는데 미 제1 해병사단이 횡성을 완전히 장악한 시점은 2월 27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용만은 횡성 여자중학교에서 1951년 2월부터 배속돼서 40여일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1년 5월 11일 날 가리산 부근에서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기는 그 미군과 적군 사이에 배치되어서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한 다음에 척후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적군과 아군과 척후병끼리 이제 교전이 발생했는데 이용만은 그 지원 사격을 자원하게 됐습니다. 능선을 따라갔더니 인민군 옷가지하고 담배꽁초 연기가 아직 나고 있어서 적이 급히 이제 그 도망을 간 그런 상황인데 알고 보니 인민군은 맞은편 능선에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가가는 그 아군을 향해서
산 정상에서 낭산을 하게 되었는데, 산은 그 네이팜 탄을 맞아가지고 완전 민둥산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이상 교전을 하게 됐는데, 그 가리산 전투 교전에서 이용만은, 갑자기 그 왼쪽 어깨에 큰 통증을 느끼게 됐답니다. 그 탄환이 관통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산 아래를 구르다가 화강암 절병에 나무 등걸에 몸이 걸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인 거로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때 그 황해도 출신 1924년생인 김창조 중위가 달려나와서, 임마 나는 총 한 발 맞고, 남자가 총 한 발 맞고 뭘 그래, 나는 총알을 8발이나 맞고 살았어라고 하면서 그 피신을 시켜줬답니다. 그래서 그 왼쪽 어깨에 나중에 보니까 20cm만 비껴놨어도 그 심장에 관통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현재도 그 왼쪽 어깨가 2cm 낮은 정도라고 합니다. 뭐 한 발이 아니라 또 척추에도 총상이 있었는데, 척추에 박힌 유탄은 평생 동안 이제 함께한 그런 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군 사병이 4명의 들것에 실려가지고 이제 3m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그게 한 몇 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3m로 내려오는데도. 거기서 이제 그 지프차에 실려가지고, 5공군 야전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갖다가 3m로 내려진 미군 4명도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후에 1951년 15일부터 28일까지 인제로 이동 중에 중공군 기습으로 많은 병력을 잃게 됐는데, 자신을 이송한 미군도 그때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이용만은 육군 병원으로 부산에 있는 육군 병원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1951년 9월 5일 날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마 분들은 이제 뭐 여기저기 뿔틀이 흩어졌는데, 이용만은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 하다가 이제 학도대원들 이제 뭐 찾았겠죠. 하는데, 기마 출신 학도대원은 대부분 가족을 상봉한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민군 패잔병이 기마를 다시 활보하기 전에 피난길에 많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그들로부터 광나루에 가면은 기마 피난민들이 있다 해서 광나루로 갔는데, 광나루에서 그 아버지 친구인 이능달 씨의 아들 이성 씨와 그 가족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수원 출신은 또 수원에 기마 피난민이 또 있다고, 수용소가 있다고 해서 그리로 갔는데, 거기서 그 생창리 앞에 살던 손지은 씨의 그 어머니, 그 옹기장수 아주머니로부터 가족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이용만, 큰아버지 집터에 이용만 아버지가 그 방공을 만들었는데, 1950년 11월 28일 날, 이제 1가구 1인씩 차출해서 생창리 뒷산에,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하고 형, 동생은 방공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날따라 B-29가 융단 폭격을 기마학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취도 남지 않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방공호마저도 완전히 이제 폐허가 돼서 이제 아버지가 방공호를 파헤치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그 막내 승찬이 시체를 발견했고, 큰아들 승현이 형은 척추가 부러져서 이제 기어다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기일이 11월 28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용만 전 재무장관님, 미수호 강원도 평강군 출신이신 이용만 장관님의 젊은 시절을 한번 회고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